네, 오늘 처음에 같이 공부할 내용은 그 교재 제1장 부동산 투자 분석 중에 제1절 투자의 의의와 부동산 투자의 특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20페이지 처음 보시면은 투자의 의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3주 정도 수업을 했잖아요. 3주 정도 어떻게 보면 투자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워밍업 식으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투자,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을 투자하든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든 금에 투자하든 하여튼 모든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뭐 경제적 행위다. 또는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과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교환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결국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수익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 즉 대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이죠. 위험이라는 것은 수익의 변동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뭐 변동성이 크다.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하루에도 몇십 %씩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변동성이 크다. 그런 것들은 이제 위험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면 부동산은 그런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만큼 변동성이 크진 않죠. 그래서 변동성이 작고, 그래서 보통 부동산을 위험이 낮은, 위험성이 작은 그런 투자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때 대가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보상, 시차 보상이라고 하고요. 즉 현재의 소비를 희생했다라는 측면에서 시간에 대한 보상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성을 포기하고 불확실성을 선택했잖아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위험에 대한 보상, 이걸 위험 보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보상, 즉 시차 보상은 아무리 수익이 확실하더라도 이제 시간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무위험 수익률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수익 중에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러한 수익률을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거죠. 국채 이자율. 그러니까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내 돈을 떼어먹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국가가 돈을 찍어서라도 내 돈을 갚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이 제로인 국채라는 것은 위험이 제로인 자산이죠. 그렇지만 위험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1년간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를 줍니다. 나라에서도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이런 국공채의 이자율이 소위 말하는 무위험 수익률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순수하게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희생했다라는 데 대한 대가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위험 수익률이 대표적인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일금융권, 은행 이자율, 은행 예금 금리 이런 것도 이제 무위험 수익률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은행이 거의 이제 부도가 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성이 제로다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은행이 국가만큼 안전하진 않죠. 뭐 부도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국고채 금리와 은행 그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를 해보면 아주 조금이라도 은행 예금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 금리가 완전한 무위험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굉장히 낮을 뿐이지 뭐 국고채처럼 위험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험의 차이만큼 은행 예금 금리가 국고채 수익률, 국고채 금리보다는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차이만큼이 반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최소한 이 정도 수익률이 있어야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요구하는 수익률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7%다라고 하면 이 투자자는 최소한 어떤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7%는 넘어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 9%뭐 이런 식의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 자산이다라고 하면 요구 수익률이 뭐 7%일 때 당연히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7%인데 기대되는 수익률이 5%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투자자가 그 투자를 위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요구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때 요구 수익률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무위험 수익률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이 요구 수익률의 최소한의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다 돈을 빌려줘도 예를 들어서 2% 이자를 주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하는데 2%보다 낮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국채 수익률에 해당되는 무위험 수익률만큼이 최소한 기본으로 깔리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위험만큼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걸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험이 예를 들어서 위험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판단했을 때 나라의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어떤 외부의 투자라는 것이 한 1% 정도 더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면 그만큼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서 요구 수익률이 3%가 되는 거예요. 뭐 대출을 해줄 때도 누가 돈을 빌려줄 때도 나라의 돈을 빌려줄 때는 2% 금리를 받지만 뭐 다른 사기업에 투자할 때 위험 프리미엄이 한 3% 정도 위험성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만큼 3%를 붙여서 5%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나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 지금 계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그걸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 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제가 옆에 있는 분보다 내가 은행에 가서 대출 금리가 조금 높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은행이 평가를 했을 때 옆에 분보다 내가 더 돈을 못 갚을 위험이 그만큼이 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이제 숫자로 수치화돼서 계산이 돼 있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돈을 빌릴 때 A 기업보다 B 기업이 뭐 금리가 조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만큼이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다,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위험 수익률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잖아요. 국고채 수익률이 오늘 뭐 2%다. 그러면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위험 프리미엄은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뭐 A은행, 뭐 B은행, C은행 돈 빌릴 때 대출 금리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 중에 그 위험에 대한 할증률은 은행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한은행에서 빌릴 때보다 국민은행에서 빌릴 때 대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다. 그러면은 그 차이는 국민은행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나의 위험성을 그만큼 조금 더 높게 평가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그 시간을 감안한 무위험 수익률과 위험을 감안한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에요.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최소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만큼은 채워져야 되겠죠. 내가 대출해 줄 때도 그렇고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1년 동안에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도 수익률을 못 가진다라고 하면 투자나 대출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무위험 수익률, 위험 프리미엄 그리고 세 번째 그 인플레이션율 이 세 가지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구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수익률, 뭐 환원이율, 뭐 배당률, 또 이자율, 뭐 할인율, 뭐 할증률, 뭐 금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냥 같은 의미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자율이나 뭐 할인율 같은 개념들도 다 똑같이 이런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무위험 수익률, 위험 프리미엄, 그리고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익률, 이자율들이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나 이자율, 대출할 때 이자율은 일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대한 기간 또는 대출할 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커지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나 대출 금리는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를 비교했을 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낮다.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더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똑같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3개월 후에 갚는 경우랑 10년 후에 갚는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3개월 후에 갚는 거는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년 후에 갚겠다라고 하면 좀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가 낮지만 10년 후에 갚겠다 그러면은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높은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의 이제 회수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에 대한 보상이 커지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위험이 클수록 즉 위험이라는 것이 커질수록 또 요구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수록 금리가 높아지죠. 근데 확실히 갚을 가능성이 높다. 신용도 높고 재산 상태도 양호하고 돈 빌려갔을 때 잘 갚을 것 같다.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 수준이 낮아질 거예요. 그 이유는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위험 프리미엄이 낮아져도 뭐 예를 들어서 1년간 우리나라에서 물가 상승률이 막 5%, 7% 이렇게 막 높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나 대출에 있어서의 금리,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뭐 투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때 이 개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제 인컴 게인이라고 해서 소득이득이라고 해서 매기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뭐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임대료 같은 것이죠. 근데 또 하나는 자본이득이 있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 같은 거. 이거는 매기간 보유를 하면서 임대료, 소득이득, 인컴 게인을 얻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처분을 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일회성 수익을 말해요. 시세 차익, 자본 차익 같은 거죠. 이걸 자본이득, 캐피털 게인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는 투자 여부의 판단은 쉽게 얘기해서 이 투자로부터 장래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지금 현재 나가는 지출, 비용을 비교해서 수익이 더 크면 투자를 하고 만약에 비용이 더 나간다, 지출이 더 크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 이게 이런 간단한 구조가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면 우리가 향후 5년간 보유를 했을 때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5년 후에 처분했을 때 자본이득, 시세차익이 얼마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이 투자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의 장점과 단점 나옵니다. 우리 뭐 지난 제가 칼럼 글 이제 같이 수업을 하면서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때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은 우리가 이제 비교되는 것인 주식, 뭐 채권 이런 투자, 이제 금융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금융 투자와 비교됐을 때 부동산 투자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먼저 장점은요. 첫 번째 장점은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부동산은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영속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지는 특히 시간이 지나도 감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 훔쳐가는 것도 어렵겠죠. 토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영속성, 감가가 되지 않고 누가 이제 도난이나 멸실의 위험이 적다라는 점에서 뭐 부동산을 보통 이제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죠. 우리가 보통 투자에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안전성, 수익성, 그리고 뭐 유동성, 뭐 이런 것들, 환금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인데, 특히 안전성의 측면에서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잘못되면 뭐 휴지 조각이 되지만, 뭐 채권도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적어도 그 땅은 남는다. 뭐 이런 이제 심리적인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통 그렇게 인식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게 소득 이득, 즉 매기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이득과 또 한편으로 시세 차익, 자본 이득을 함께 획득할 수 있고, 또 뭐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장점으로 보통 꼽힙니다. 근데 이런 인컴 게인, 소득 이득은 뭐 주식의 경우에도 발생하잖아요. 배당을 받는 것이 소득 이득이죠. 근데 임대료, 부동산 투자에서의 임대료와 달리 주식의 배당은 매우 불안정적이고요. 예측성이 없죠. 내가 올해 주식을 투자를 해서 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도 거기서 배당을 뭐 1년에 연말에 얼마 줄지 확실치 않아요. 사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배당이나 이런 소득 이득, 인컴 게인을 기대하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배당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이 시세 차익, 단기 거래에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금융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부동산은 이제 뭐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그 임대료라는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이제 성향이 좀 다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부동산 투자의 특징이면서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출을 통해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즉 내 돈만으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대출을 통해서 적은 내 돈을 들여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라고 했죠. 근데 이때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 자본 수익률보다 대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즉 대출 금리보다 총 자본 수익률이 높을 경우에만 이렇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뒤에 참고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볼 텐데요. 어쨌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동산 투자의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다,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꼭 부동산 투자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뭐 주식담보대출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통해서 뭐 주식을 투자를 하면 잘 됐을 때,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뭐 당연히 뭐 쪽박을 찰 수는 있지만 잘 됐을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똑같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근데 보통 이제 주식 투자의 장점으로 레버리지 효과에 잘 들지는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일단 부동산과 달리 레버리지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주택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규제가 높아져서 뭐 대출 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택은 그래도 다른 자산에 비해서 대출이 용이한 투자 방식이죠. 왜냐하면 은행이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이나 아파트 투자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은행에서 굉장히 저금리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겨서 그걸 좀 제어하겠다고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토지도 그렇고 뭐 상가 건물 이런 것도 보통 레버리지 비율이 한 80% 정도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출을 많이 받고 또 비교적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인데,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대출 비율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투자할 목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가 크다라고 은행에서 인식을 하죠. 그럼 리스크, 위험이 크다라면 당연히 대출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대출금리보다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그나마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정도 뭐 담보대출이라도 나오지만 우리가 뭐 비트코인 사겠다고 뭐 은행에서 대출 받겠다라고 하면 거의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투자 자산들은 이 대출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부동산 투자를 이제 지렛대 효과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려면 그 전제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대출 금리보다
이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걸 미리 예측하고 계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세도 굉장히 들쭉날쭉하고 배당 여부도 불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뒤에 보는 것처럼 지렛대 효과를 계산해서 어떤 경우에 플러스의 지렛대 효과가 나오는지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안정적이잖아요. 내가 1년치, 2년치 임대료가 얼마 들어올지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시장의 가격의 흐름도 어느 정도 단기간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때 부동산에서의 단기는 한 1, 2년, 뭐 3년 정도를 단기로 봐요. 그래서 이 3년 정도의 시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 정도는 사실 예측이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투자, 그러니까 계산이나 분석을 통한 투자를 하기가 부동산이 상당히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것과 다른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이게 이제 절세 효과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동산 자체가 시세보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좀 낮죠. 일반적으로 낮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차이가 컸었어요. 그래서 뭐 시세가 100이면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뭐 30, 40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내가 뭐 100억의 현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뭐 그거를 뭐 부동산으로 물려주면 당연히 기준이 30억, 40억이 되니까 증여세나 뭐 상속세 이런 것이 확연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의 굉장히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이제 특히 장점을 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외국의 이제 부동산 투자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외국은 그냥 투자를 한다는 것이 내가 그로부터 수익을 얼마 얻을 것인지를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자식들한테 물려준다라는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증여세, 상속세를 막 크게 고려하면서 막 투자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이게 물려준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좀 인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런 게 강해서 그런 점에서 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여태까지 높게 봤었던 게 이 절세, 그러니까 세금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이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세금을 너무 많이 빼먹는다 이런 문제 지적들이 나왔고 그래서 지금 좀 정책적으로 이거를 좀 절세 효과를 낮추려고 막 그런 정책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시세에 맞춰서 현실화하려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한참 진행이 되다가 전 정부 때 멈췄는데 뭐 다시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현실화 뭐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세에 맞춰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좀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시세에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특성상.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통 예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을 때,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제 화폐 가치, 돈의 값어치가 하락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게 사실 최고의 이슈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돈의 값어치가 아주 급속하게 이제 녹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결국 사람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내가 현금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내 실질 소득,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회피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해지라고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을 때 현금을 보유하는 데 따른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그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려면 실물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대표적인 것이 금이고, 뭐 그 다음에는 부동산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제일 완벽한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은 금이에요. 왜냐하면 금은 그냥 보유만 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문제가 개발을 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땅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활용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재개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건축비라든지 개발 비용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개발 비용이라든지 건축비가 올라가는 부분이 그 땅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갉아먹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사실 완벽하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나 특히 이제 금의 가격이 뭐 지금 계속 치솟는 이유도 사실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통화량을 많이 공급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통화량 증가 속도 이런 것들이 다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한번 보니까 10년 동안에 보통 우리가 통화량 지표 중에 M2라고 있어요. M2라는 게 직접 나라에서 통화를 찍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해서 은행이 뭐 대출을 통해서 이제 신용을 창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이제 전반적인 통화량을 이제 지표를 M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M2가 10년에 한 2배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더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통계 보면은 뭐 달마다 통화량 증가 속도가 뭐 7%, 6%막 이래요. 매달.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속도가. 그러니까 10년에 2배가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돈의 가치가 10년에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사실 자산은 2배 이상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2배 이상이 더 오르죠. 왜냐하면은 그 화폐 가치가 녹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물 자산이 골고루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양극화라고 해서 굉장히 오르는 데는 더 몰리죠. 돈이 더 몰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화폐 가치가 2배 떨어져도 일부 자산은 뭐 3배, 4배 이상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년간에 최소한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플레이션 해칭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다양한 자산 관리를 통해서 내 자산을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고 뭐 좀 늘리고 뭐 늘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10년 동안에 2배는 늘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2배가 안 늘어난다 그러면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거, 자산 관리에 대한 것을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부동산 투자의 뭐 장점이다라고 뭐 크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다른 것과 달리 일정한 심리적인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 돈이 있는데 20억을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예를 들면 기대 수익률이 뭐 한 4%, 5%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한 1%, 2%가 안 돼요. 한 1%대겠죠. 월세 받아서 하는 수익률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돈을 다른 자산, 더 많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다른 자산이 아니라 아파트,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근데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또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강남에 있는 뭐 상가 건물이랑 뭐 강북이나 뭐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외곽에 있는 상가 건물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뭐 4%, 5%, 뭐 6%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강남권에 있는 상가 건물 수익률은 뭐 요즘은 2%도 거의 안 되더라고요. 한 1%대 뭐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근데 똑같이 월세 받고 수익 받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럼 왜 강남 여기에 사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뭐 한강변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는 내가 강남의 건물주다. 이런 것이 일종의 사회적 프라이드를 이제 주는 것이다.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수익률의 차이만큼이 보통 그걸 환원율이라고 하는데 환원율 수익률의 차이만큼이 결국 이 뭐 부동산 그 해당 부동산이 주는 사회적 긍지, 뭐 사회적 프라이드 뭐 이런 것을 반영한
시장에서 반영한 값이다라고 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부동산의 뭐 특징이면서 뭐 장점일 수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뭐 삼성전자나 또는 뭐 미국의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뭐 세계 1등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세계 1등 기업의 주주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뭐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주식이나 뭐 이런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유난히 부동산 투자만 이런 사회적 프라이드나 이런 프리미엄을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좀 특이한 것 같고 그런 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의 단점은요. 당연히 환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현금성. 내가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시장과 경제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고요. 또 레버리지 효과를 이제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대출 금액이 너무 크니까 대출 비율이 크기 때문에 뭐 파산의 위험도 그만큼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어쨌든 우상향하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자에서 파산하는 경우가 뭐 많지 않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뭐 딴 수업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번에 본 거래 사례 중에 하나는 신촌에 있는 뭐 어떤 건물인데 예전에 탐앤탐스가 들어있었던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건물주분이 한 3, 4년 전에 88억에 건물을 샀는데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게 보니까 53억에 거래가 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88억에 사서 53억에 판 거예요. 4년 동안 보유를 하다가. 당연히 아마 88억 살 때 대출을 비율이 뭐 많았겠죠. 제가 봤을 때 그냥 자기 돈은 그냥 다 날린 거죠. 그냥 몇십억 그냥 순수하게 날린 건데 뭐 아마 대출 이제 비용 부담을 못 견뎌서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앞으로는 파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가격이 그렇게까지 뭐 정체가 되면 정체가 됐지 뭐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서울에서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생각보다 부동산 투자도 리스크가 큰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거래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든다. 뭐 법률이 복잡하고 규제가 많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단점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비싸서 이제 고액성이 고액이고 고가이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단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긴 했지만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 23페이지 참고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